예, 그 강의 계획서 다 받으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뭐 연관 커리큘럼은 제가 OT 때 다 수업을 드렸고 쭉 내려오시면 3번에 수업의 개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거기서 보시면 2번 방과로의 진도의 목표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행정학 전범위를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는 그 11월까지 이 책 전체를 나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우리 종로 방문각에서 행정사를 이제 5년 차 됐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행정학이라는 것도 어찌됐건 국가관리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되게 방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기존의 책을 가지고 전범위 이론을 나가는데 기존에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대략 한 55시간을 썼었어요. 55시간. 근데 올해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대략 한 지금 거기다 제가 적어두긴 했는데 쉬는 시간 좀 빼고 39시간 정도로 줄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범주 내에 행정학의 전범위를 나가는 게 목표인 터라 지금 3번 방가로에 보시면 확인학습 체계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기본서에 수록된 기출 OX가 2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챕터가 끝날 때도 좋고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각 파트가 끝났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파트가 끝났을 때 뒤에 나와 있는 기출 OX를 한번 숙제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기출 OX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론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12월에는 기출 문제를 다 풀잖아요. 그럼 그 기출 OX에 있는 내용은 어차피 해당 기출 문제를 풀 때 제가 다뤄드려요. 그 전에는 한번 숙제로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강의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별 강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9월 12일에 즉 2주차에 휴강이었었잖아요. 추석 그 대체 공휴일 때문에 가뜩이나 시간이 약간 빠듯하기 때문에 그 휴강했었던 내용을 제가 채워야 돼요. 3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5주차에 보시면은 그때는 그 뭐예요. 오후 6시까지 학원이 운영을 하는 터라 오후에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적어둔 것이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 6주차 있죠. 그때 또 대체 공휴일이래요. 뭐 한글날 다음 날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추석 때 못했던 그 3시간을 보충하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39시간이 되는 거죠. 전범위를 마치는 걸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행정사 수업하면서 제가 수업하는 날에 휴일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 무슨 3번이나 있네요. 주차별로. 자, 그러면은 그 정도 내용이 요점이었습니다. 36페이지 기본서 볼게요. 이제 신행정학하고 현상학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현상학은 제가 아까 그 필기해드린 내용이 사실 전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또 그렇게 37페이지에 마련은 해둔 것이고 신행정학과 현상학을 더불어서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신행정학에서는 이 틀잡기가 중요한데 여기 나온 틀잡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후기 행태주의라고 여러분 교재에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있는 틀잡기 그림은 우리가 후기 행태주의 공부하면서 다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대체하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뒤에 거예요. 여기다가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써둔 거냐면 후기 행태주의하고 신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을 표현을 해둔 거죠. 그럼 어떤 면이 유사하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후기 행태주의나 신행정학은 여러분 과학성을 강조할까요, 기술성을 강조할까요? 기술성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술성을 강조한다. 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즉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그거를 딱 체크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차이라고 한다면 후기 행태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 신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에서 찾을 수가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왈도입니다. 그랬었죠. 그 내용이 밑에 칸에 이제 등장 배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거 체크를 해둘게요. 미노부르크 회의에서 처음으로 신행정학이 주장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연도로 보면은 지금 1968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60년대 말이라고 하면 미국 사회는 격동기였다, 이렇게 치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국 사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격동기였어요. 월남전 반대운동 내지는 흑인 폭동운동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왈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왈도를 중심으로 여러 신진학자들이 신행정학을 주창을 하면서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의 중요함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 내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행정학의 기본 입장을 간단하게 보면, 제가 표로 정리를 해두었고 그 키워드를 앞에 빼놨죠. 제 교재를 나중에 회독을 하실 때 좀 참고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약간 표 형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 요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는 게 신행정학의 특징이라는 거죠. 굵직한 특징. 그리고 요 내용을 자세하게 상술한 게 옆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재를 여러 번 회독하실 때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면 굵직하게 회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굵직하게 회독할 때는 어디만 보면 돼요? 왼쪽 칸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심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기술성을 강조한다. 신행정학이 그렇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교재의 레이아웃 자체가 나중에 여러 번 리딩을 하다 보면 오히려 편리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쭉 적어둔 거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참고로 신행정학은 엄격한 실중주의에 대한 비판 위에서 현상학 등의 바탕을 두고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시험에서의 관점인데 실중주의는 행태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행태주의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실중주의,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신행정학자들이 주장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쭉 모아둔 것인데 일일이 키워드를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잡아보면, 예를 들어서 규범이론이라고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규범이라는 것은 그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행정학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노머티브 하다고 하면 규범적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럼 노머티브 하다는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런 걸 제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둔 거죠. 그리고 국정 철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뭐 노무현 정권에서 참여정부였다, 이런 거 있죠.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뜻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국정 운영을 할 때. 행동주의라는 것은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행동을 실제 하자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에 주목한다, 이렇게 다 적어둔 거죠. 다만 우리는 시험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신행정학과 관련된 키워드 중에서 요거는 체크를 해둘게요. 고객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이다 보니 말장난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 중심의 의미는 국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뜻이에요. 국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제가 괄호 열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사회적인 형평을 강조했다.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로 인해서 흑인 폭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형평성 강조했다, 이런 뜻이에요. 조직의 인간화 혹은 인간의 부품화를 반대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옆에다가 관료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관료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 관료제에 대해서는요, 사람은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일종의 하나의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러잖아요. 국민이 하는 얘기에 경청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네요.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다. 가까운 입장이다 이랬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게 기본적으로 신행정학이잖아요. 사회 문제 해결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행정부한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정치행정 이론론 배웠었죠?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론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행정부는 정치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이었죠. 근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론의 가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상학을 한번 볼게요. 현상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필기해드렸던 내용으로 대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현상을 연구하자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현상은 뭐였어요? 인간의 행동이었고, 인간의 행동 중에서도 행태가 아니라 행위였다 이랬었죠. 그래서 의미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학문이었었어요. 현상학이라는 것은. 근데 이 틀잡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표시할게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 그림의 요점은 이런 거예요. 현상학은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현상학은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자, 그러면 형이상학이라는 표현 자체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이상학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는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이러면 형이상학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 예시 들어볼 수 있겠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연구.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적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은 이거는 너무 우리가 답이 없는 분야를 연구한다라고 봐서 경험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할 수 있는 분야가 대표적인 게 뭐였다? 현상학에서 인간의 행동이었던 거죠. 인지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자. 그래서 현상학은 쉽게 생각하면 행위를 연구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맥락을 고려해서 행위를 연구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후기 행태주의자들은. 그래서 현상학을 차용을 하는 것이고. 됐어요. 그 등장 배경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철학자 후설이 이제 처음으로 그 현상학이라는 학문을 제시했다는 거죠. 기존의 연구라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가지고 후설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즉 경험할 수 있는 연구를 하자. 그러면서 현상학을 처음으로 제시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2번 양가로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 현상으로서 행위를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칸에 보면은 행태 연구 아니죠, 여러분? 행위 연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제목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 터라 제가 한번 리딩을 해드리면 인간의 의도된 행위, 즉 액션과 표출된 행위, 행태를 구분하고 뭐를 연구하자? 행위를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의 의미를 탐구하자. 그게 더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 칸에 보시면 해석학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의미를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맥락을 고려해서 한다. 그럼 예를 들어 맥락이라는 건 뭐였다? 사회문화적인 환경 같은 거, 문화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석을 잘하자.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인본주의적인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그러면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었죠. 예, 그래서 현상학을 인본주의적인 성격을 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2번 선지에서 현상학에서 바라보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관료제 비판에다 체크하세요. 관료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둘까요? 현상학에서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예요. 즉, 내 행동에 의미를 능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근데 관료제 내부에서 인간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의 부품처럼만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료제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그렇게 큰 틀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부품화 비판이라는 게 그래서 가장 큰 핵심적인 표현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점에서 간주관성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간주관성.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존재예요, 현상학에서. 즉, 자기의 나름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주관은 주관적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관적인 생각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주관이기 때문에 생각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 공통된 견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공통된 견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유하면서 조직 생활을 해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현상학에서 간주하는 인간은 자기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제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말을 제가 했던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두 문자.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 문자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 얘기했더라? 내 친구 이론이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그게 진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아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조직 생활을 해나가는 게 인간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정도 얘기. 그러면 세 번째 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끝에 조직의 탈물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탈물화 지향. 물화. 무언가가 물화된다. 이거는 곧 부품이라는 뜻이에요. 부품화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탈물화를 지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38페이지 공공선택론 한번 볼게요. 자, 공공선택론이라고 나왔습니다. 공공선택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민간 위탁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은데, 뭐 가족 중에서 누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직관적으로 처음에 떠올려서 생각을 하는 게, 구급차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119에 전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119 말고 어디도 괜찮다? 129에다 전화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119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소방관이 오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소방관이 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구급대예요. 아시겠죠? 돈을 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운영해요, 방식 자체는. 그런데 이렇게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공공선택론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공공선택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구급차 서비스를 119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게 나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민간에서도 공급할 수 있게 만약에 권한을 준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민간 같은 경우에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소방관에서 제공하는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구급대 서비스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 민간 구급대가 더 빠르다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 국민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을 하겠죠. 끝났어요. 공공선택론은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제가 OX 퀴즈 내볼까요? 공공선택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경쟁을 좋아하겠어요? 독점을 좋아하겠어요? 경쟁을 좋아하겠죠. 한 문제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삶에 다 녹아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등장 배경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제가 이런 틀잡기를 마련을 해두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공공선택론은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대요. 그렇죠? 자, 그럼 한 가지 이제 거기다 적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관리주의는 어떤 조직 구조를 선호했었어요? 관료제를 선호했었죠.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관리주의는 관료제를 선호했었죠. 자, 그러면 관료제는 여러분 분권적일까요? 아니면은 직권적인 조직 구조일까요? 직권적인 조직 구조죠. 소수가 거의 대다수의 의사결정을 모두 하잖아요. 매우 직권적입니다. 공공선택론자들은 직권적인 조직 구조 내지는 의사결정 구조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선호를 반영하는데 불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직권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나한테 주어진 많은 의사결정권을 바탕으로 뭘 한다? 사익을 추구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공공선택론에서는.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익 추구한다. 그럼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그러니까 분권적인 구조를 선호하는 거예요. 공공선택론은.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분권과 경쟁을 제일 좋아해요. 분권과 경쟁. 그게 공공선택론의 요점이에요. 그럼 아까 처음에 들었던 예시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29라는 구급대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지자체 내에서 민간의 어떤 기업들도 구급차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죠. 그게 일종의 분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부 조직과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공급에 유리해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공선택론의 요점인 거죠. 끝났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분권과 경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분권과 경쟁이에요. 그럼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현만 해두었을 뿐이라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부 조직도 중앙정부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지방정부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선 다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다수의 중앙정부와 다수의 지방정부를 둠으로써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정부 간의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럼 옆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정부에서도 일기예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검색창에 보서 이게 알아보면 일기예보 같은 거 민간 기업들도 일기예보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분권과 경쟁이 되는 거예요. 됐죠? 아까 구급차 서비스 생각하셔도 괜찮고 됐어요. 그럼 이제 의의와 목적부터 이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등장 배경에서 첫째 줄, 첫 번째 점에서 첫째 줄에 보시면 경제학자에다 체크해 두세요. 기본적으로 공공선택론은 우리 시험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창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 문두에 오스트롬이라고 나오죠. 오스트롬에다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미국 행정학의 지적인 위기 거기에도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학자들이 경제 수학을 활용을 해서 공공선택론이라는 나름의 학문 체계를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행정학에 적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197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학에서 1970년대라고 하잖아요. 1970년대. 이러면 정부 실패의 시기다. 이렇게 인지를 해두면 좋아요. 그러면 정부 실패라는 건 뭐냐? 정부가 부도난 상황이에요. 미국의 역사에서. 이런 시점에 오스트롬이 도입을 했다. 이 정도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윌슨 베버리안의 직권적인 능률성 패러다임이라고 나왔죠. 거기 밑줄 쭉 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항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윌슨 베버리안 직권적 능률성 패러다임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관리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드로 윌슨이 있었죠. 그리고 관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관료제를 선호하는 거 맞죠? 그 관료제라는 조직을 처음에 고안하신 분이 막스 베버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를 윌슨 베버리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 점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전통적인 관료제의 직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비판한다 이랬죠. 자, 그러면 전통적인 관료제에다 체크하시고 그 전통적인 관료제에다가 관리주의라고 쓰세요. 관리주의. 관리주의를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거기 뒤에 화살표 뒤에 볼게요.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자이고 시민들은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거기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 표현들이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을 것 같다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소비자로 간주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OX 내볼게요. 공공선택론에서 국민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간단하죠.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칸에 그 학문적인 정의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정의도 체크를 해둘게요, 여러분. 약간 딱딱하게 공공선택론을 정의할 때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시장의 범주 밖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하고 살펴보는 이론 이렇게 설명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를 비시장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럼 비시장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마켓,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구매하는 그 영역을 시장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제외한 영역을 비시장 영역이라고 해요. 그럼 비시장 영역에 제가 괄호 열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행정부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도 공공선택론에서는 다 이기적인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 일하는 의원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라고 봐요. 그런 가정하에 그들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경제학을 활용을 해서. 됐죠. 목적 부분 체크해 두겠습니다. 중요해요.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확장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공선택론을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때 국민이 선택하게끔 만들자.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자 그런 뜻이에요. 39페이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스트롬 부부가 주장했었던 바는 되게 간단하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분권화와 경쟁체제라고 써있죠. 그게 사실 전부예요. 그럼 밑에 칸에 보시면 오스트롬 부부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시장 영역, 즉 공공부문도 시장경제화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 있죠. 그 두 번째 점 체크해 두겠습니다. 보통 보면 오스트롬 부부가 관찰을 해보니까 시장이라는 곳은 독점보다는 분권과 경쟁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도. 그럼 첫 번째 수익자 부담주의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이 오스트롬 부부가 공공선택론을 처음에 행정학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시기가 정부 재정적자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걸 싫어했겠죠. 따라서 돈을 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자는 그런 수익자 부담주의를 찬성한 게 오스트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 칸에 바우처 시스템 같은 것들도 어떤 오스트롬 부부가 제안을 했다 이러는 거죠. 그럼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지 바우처도 있고 문화 바우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럼 제가 복지 바우처 중에 하나를 뭐 정부에다 신청을 해요. 제가 그 기준에 부합해 가지고 바우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바우처를 가지고 내가 공급받길 원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을 여러 가지 추리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선택론하고 친한 표현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우처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정부로부터 일종의 하나의 체크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점 체크하세요. 관할의 중첩을 허용한다. 그 표현은 시험에서 말장난할 때 잘 내요. 근데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 2구, 그러니까 민간 구급 때도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도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서비스 관할의 중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자체가 분권과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OX에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관할의 중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돼요. 쉽죠 여러분? 되게 간단한 얘기들이에요. 4번에 공공선택론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한다고 첫 번째 칸에 나와 있죠. 공공선택론자들은 모든 인간이 이러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권적인 구조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거 체크해 두세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리고 연역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 체크해 두겠습니다. 저 좀 볼까요, 여러분?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방법론적 개체주의 설명한 적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방법론적 개체주의다. 여러분 시험에서 시험 선지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얘는 현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을 분석을 해서 내가 설명코자 하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요. 대표적이거든요. 그 뉴스 같은 데서 혹시 뇌과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뇌과학. 뇌를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거죠.
제가 그 저녁 수업을 마치면요, 특히 식욕이 폭발해요. 제 몸 안에 식신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면은 주체할 수 없이 먹는 것 같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그러면 안 되는데, 속도 안 좋고 거북한데. 근데 이걸 왜 먹지를 설명할 때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뇌에 식욕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많이 먹을 수 있다, 폭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현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현상을 접근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개체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공공선택론을 왜 개체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느냐? 인간에 대한 분석을 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대요? 이기적인 존재다, 이러는 거죠.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체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이거의 반대말이 방법론적 총체주의적 관점이에요. 총체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총체주의는 바로 그냥 예시를 들게요. 얘는 분위기 같은 거, 분위기 아니면은 뭐 그 각국의 문화 같은 거,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거죠. 약간 부분에 대한 분석보다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을 설명하려는 시도,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요, 이성한테. 그러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분위기를 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총체주의적 접근이에요. 그러면 총체주의적 접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일개 부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 특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 내가 궁금해하는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체주의예요. OX 낼게요.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총체주의를 적용한다. 틀린 거예요. 되게 쉽죠, 여러분? 잘 나와요, 그거. 그럼 연역적 접근이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 연역적 접근이라는 것은 뭔가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명제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연역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든 인간은 죽는 거 맞죠?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역적 접근이에요. 그리고 귀납적 접근은 반대말이 돼요. 귀납적 접근이라는 건 철수도 죽네, 누구도 죽네, 누구도 죽네, 누구도 죽네 쭉 봤잖아요. 인간은 죽나 보다. 이런 식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면 귀납적 접근이에요. 그럼 공공선택론은 연역적 접근이래요. 연역적 접근인 게 여기 다 써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권적인 구조에서는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분권화해야 돼. 연역적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OX 내볼게요. 공공선택론은 귀납적 접근을 통해 현상을 설명한다. 틀린 선지예요. 아시겠죠? 제가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케이스 볼 때가 그런 거예요. 공공선택론, 연역적 접근,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기적 인간, 키워드 나열해놓고 그거 외우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방법이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장을 조금만 틀어서 내잖아요. 잘 틀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행정학은 기본적인 골격은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게 된 상태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뭐랄까 정리를 하셔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어서 키워드 정리한 다음에 그거 외운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경제학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활용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 공공선택론자들은 경제학을 활용을 하는데 경제학이라는 학문 내에도 여러 가지 세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제 수학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좀 검증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활용하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이다. 이렇게 가셔도 무관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사회과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만약에 해당 학과 교수님이 뭐 공공선택론을 전공했다 이러면은 석박사 논문을 수학으로 쓰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과에서 수학적 재능이 괜찮으신 분들이 공공선택론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분권화된 제도를 강조한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직권화되어 있으면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직권화되어 있으면은 자기 사익을 추구하니까 분권화된 제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5번에 보시면 공공선택론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이 있어요. 분권화로 인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하실 때 직권화, 분권화 이런 표현 많이 배우실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권화는 무조건 안 좋고 분권화는 무조건 좋고 그건 아니에요. 양자가 모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분권화가 되게 되면 의사결정권을 많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뭔가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인간은 이기적이야.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다는 거죠. 인간은 오히려 복잡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이기적이야. 너무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있죠. 거기서는 제가 체크를 해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점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시험 선지 내용인데요.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둘까요? 부자, 즉 가진 자를 위한 이론 아니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시면 좋잖아요. 아까 오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실패식의 이 공공선택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수익자 부담주의 같은 거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수익자 부담주의는 뭐였어요? 돈을 낸 사람이 서비스 이용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돈을 별로 가지지 못한 분들은 서비스 이용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진 자를 위한 접근이다 이렇게 비판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공공선택론이 기본적으로 능률성을 강조한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맞아요. 이거는 뭐 이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암기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기하시려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학 모든 기출문제에서 경제학을 활용하는 학문이다. 능률성 중시해요.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고 이해를 위한 접근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공선택론은 수익자 부담주의 좋아하잖아요. 그럼 수익자 부담주의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낸 사람한테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정부가 지출이 적겠죠. 모든 사람한테 다 서비스를 다 공급하게 되면은 지출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률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됐죠? 40페이지 볼게요. (6번에)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는 틀잡기 부분을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공공선택론이 다양한 모델을 만드는데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공공선택론에서 아까 뭐였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였었죠. 그래서 공공선택론을 적용해서 만든 그 모든 모형들은 모두 다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됐죠? 이 정도 한번 보셨으면 되는데 사실 공무원에서는 공무원 쪽 행정학에서는 공공선택론을 활용한 모델들을 한 20가지 정도를 배워요. 근데 여러분은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뭐만 잘하시면 되냐면 티브 가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2번 양가로에 티브 가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전체를 다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일단은 여기 지금 가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가설. 가설이라는 거는 뭐다?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해 본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티브 가설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브 가설은 세뮤얼슨이 주장한 공공재 공급 방식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공선택론과 관련성이 있는 개념들은 직권적인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거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론하면 아, 얘는 직권적인 구조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세뮤얼슨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 뭐 세뮤얼슨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중앙 집권을 강조했냐면 그 전 국민의 저 중앙 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주민들의 선호를, 서비스에 대한 호불호를 다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중앙 정부가 알아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해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중앙 집권을 강조했던 이유가 주민의 선호를 파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요점이었죠. 그러면 티브 가설은 이러한 세뮤얼슨의 주장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야, 직권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면 주민의 선호를 전혀 반영할 수 없어. 그리고 내 생각에는 주민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민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 또 나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파악이 가능한데? 세뮤얼슨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민들은 해당 지방정부에서 서비스를 공급받다가 불만이 있으면 다른 지방정부로 이사하잖아. 그 자체가 하나의 선호를 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 만들어도 괜찮아. 이게 티브 가설의 요점이에요. 그럼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체계죠. 제가 이걸 적어 두었는데 그 전에 티브 가설의 요점을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 지방정부 간 경쟁 체제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 이 얘기 해놨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 공공선택론자들은 뭔가 분권과 경쟁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그림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지방정부가 경쟁 체제라고 생각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는 지금 마포구에서 살아요, 여러분. 마포구에서 살다가 여기 아닌 것 같아 느끼면 동작구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나의 하나의 선호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포구는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근데 이거 본 김에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나왔던 거 개념 하나 체크해 볼까요? 지금 중앙정부가 있고 이 밑에는 다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다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큰 지방자치단체예요? 아래에 있는 게 큰 거예요? 위에 있는 게 큰 거죠, 여러분. 이거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적어둘까요,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좀 위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규모가 작죠. 그래서 우리 법령에서는 이렇게 작은 지자체를 기초지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저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보통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법령에서 표현도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위에 있는 게 크고 아래 게 작다 이 정도 잡아두시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무슨 구예요? 종로구죠, 여러분. 서울특별시 밑에는 여러 개의 자치구가 있는 거예요. 인천광역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부평구 같은 거 떠올리면 어때요? 그렇죠.
부평구. 여기는 뭐 강화군 같은 거 우리 아버지 고향이세요. 우리 여기는 도죠. 뭐 경기도 수원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가평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에 기초지자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하고 세종시도 광역으로 분류가 돼요. 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표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요, 여러분. 일반법이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해요?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거 되게 쉬워요.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광역이죠. 얘네들 밑에 기초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끝났잖아요. 저는 강의하면서 여행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제주도에 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럼 위에가 무슨 시예요? 좋아요. 제주시가 있고 아래는 좋아요. 서귀포시고. 얘네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네 2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 2개를 행정시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제주시라든가 그 서귀포시의 어떤 그 시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제주시장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뽑히는 거예요? 좋아요. 임명직이에요. 도지사가 임명을 해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자체가 아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2번 나왔어요.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이 좀 낯설겠지만 회독을 좀 몇 번 하시다 보면 의외로 그림이 좀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아니다, 기초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났어요. 의의부터 이론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의 등장 배경은 이제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점은 체크를 해둘까요? 세뮤얼슨의 중앙정부 차원의 적정 공급제 공론에 대한 반론이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를 선호했다는 뜻이에요. 세뮤얼슨 같은 경우에. 근데 티브 가설은 이거를 싫어했다. 근데 세 번째 점에 보시면은 티브 가설은 주민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주민이 이사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밑에 개념에 나와요. 개념에 나오는데 개념 칸으로 가서 첫 번째 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티브 가설의 개념은 뭐다? 지방 정부 간 경쟁 체제를 만든다. 그 표현 있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일단은 세 번째 점 체크해 두세요. 주민의 선호를 파악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려운 말로? 발로 하는 투표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체크해 두세요. 발로 하는 투표. 그럼 발로 하는 투표가 여러분 뭐예요? 주민의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방정부를 옮기면서 나의 선호를 표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하는 투표 이퀄 주민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제가 설명은 다 해두긴 했습니다만. 그럼 41페이지에서 맨 위에 보면은 티브 가설의 전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암기를 한다기보다도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칸에 보시면 자유로운 주민의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로 하는 투표가 가능할 수 있으려면은 밑에 칸에 보시면 다수의 지방 정부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끼리 경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칸에 보시면 각각의 지방 정부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칸에 보면 외부 효과 부재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별 표시하겠습니다. 외부 효과가 있음을 가정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돼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일단 그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것을 외부 효과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단순하게 표현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마포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저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동작구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가 마음에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동작구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가 마포구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면 동작구로 제가 이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그거를 외부 효과 부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학자가. 밑에 칸에 보시면 주민의 선택권 및 자치권이 있음을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요. 여러 개의 지방정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이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지방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치권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지방분권인 거죠. 그 정도 한번 보셨으면 된다. 그래서 티브 가설은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규모의 여러 지방정부 간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게 좋다. 뭐에 좋은 거예요? 주민들의 선호를 반영하기에 좋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발로 하는 투표, 주민의 이동이 이제 가능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외부 효과의 부재를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거 하나 주의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3번 양가로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